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정말 폭풍과도 같았던 한 주가 이렇게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일본 또 긴축을 한다. 정말 장기간 동안 양적 완화를 했던 일본. 그런데 이 일본마저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뭔 이야기가 나왔나 봤더니 일본 중앙은행이 현재 0.5%로 묶여있는 장기 국채 수익률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용인을 해볼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 범위를 늘렸다는 걸 확인했을 때 야, 이것도 결국은 긴축이다. 일본도 결국 이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일본이 어느 정도 긴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엔화가 올라갈 것을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갈 계획이 있다면 미리 엔화를 바꿔놓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그 반면 미국에서는 이제 긴축 종료했다 이런 기대감이 또다시 나오고 있죠. 물론 예전에도 계속 나왔다가 연준한테 두드려 맞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축이 끝나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 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IMF에 따르면은 거의 20년 전이죠. 2006년 금리 인상이 끝나면서 약 1년간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시장에 365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금리를 인상하던 2년간 228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더 많은 돈이 신흥국으로 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보고 뭐 매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금리 인상 시기인 18년부터 19년 그때를 또 보면은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가 이제 위에서 유지하던 시기에 그때도 신흥국에 426억 달러가 유입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금리 인상이 끝나면 미국에서 있던 돈이 신흥국으로 올 수 있고 이 가운데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주식을 우리가 사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메롱이다 보니까 국가별 실적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신흥국 중 유일하게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겠나? 안 그래도 지금 좋다고 하는 반도체 이쪽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 그리고 좀 행복 회로를 돌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중 하나죠. 중국의 통제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벌써 여름의 중간이 지나가고 있고 8월이 코앞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8월 1일부터 중국의 갈륨 통제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인지 갈륨 가격이 최근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중국은 갈륨 생산의 전 세계 점유율이 9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지네 혼자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나오자 히토류 관련주가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미 예전에 한번 해먹었던 섹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소식은 모두가 알고 있던 소식이다 보니까 지속성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단기 급등에 그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MI큐브 솔루션 성공.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인 MI큐브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총 청약 건수는 34만 건으로 매우 인기가 높았고 균등 배정을 청약을 했다면 0.44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또한 증거금도 3조 넘게 몰리는 등 누가 봐도 흥행으로 현재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여기서 걱정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이 전부 다 메롱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는 뭔가 좀 증시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또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적당히 커피에서 치킨값 그 사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에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 주관 증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술특례 상장 지금 당장 실적은 잘 안 나오지만 기술력이 뛰어나서 앞으로 매우 큰 기대가 되는 기업들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빨리 상장해서 자금을 땡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은 야, 이거 몇 년이 지나도 답도 없다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만약에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되면은 그때 그 상장 주관사에서는 다음 기술특례 상장 시 환매 청구권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증권사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증권사도 더 까다롭게 검증을 하겠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격차 기술 특례 같은 경우는 기술 평가를 2회가 아니라 1회만 받아도 되며 기술 특례 상장을 재도전하는 기업은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여러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에게 나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반도체가 좋아요. 미국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간에서 8% 넘게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매출은 살짝 아쉽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으며 작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전망치는 상회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순이익은 3개 분기 만에 흑전에 성공해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바탕으로 인텔 오늘 저녁에도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지속적인 훈풍이 불길 바라고, 그리고 올해 내 8만 전자 그리고 14만 닉스 여기까지는 당연히 터치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증권 삼성전자 매수 목표가 8.2만 원 리포트를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4만 원으로 한 번 더 상향시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연말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올해 8만 원만 찍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좋다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렇다면 하나증권이 이렇게 좋게 보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2분기 실적을 딱 보니까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아니라 바닥인 걸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데가 없다는 거고 3분기부터는 반도체 부분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AI 발수요로 인한 DDR5와 HBM의 출하가 두드러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제 하이닉스가 무려 10%나 급등했죠. 그 와중에 삼전은 살짝은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는데 덩치가 큰 만큼 안정적이게 급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계속 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I 플러스 헬스케어. 최근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 업종 중 AI와 관련된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 올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0% 가까운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S&P 500 헬스케어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증시가 좋았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그런데 얼마나 안 좋았나 봤더니 93년 이후 가장 저조한 주가 흐름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투자자가 헬스케어를 쳐다도 안 봤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신약개발 등 의료기술에 AI를 묻히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며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올해 66% 상승, 레드넷은 72%, 슈레딩거는 16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또 지니너스가 24% 상승, 루닛이 6% 오르는 등 우리나라도 AI 의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거 샀으면 올해 대박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데 거기랑 비교해도 잘 안 밀리는 곳이 바로 이 섹터겠죠. 과연 요 섹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붕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이 와중에 고령 인구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노령화가 눈앞에 닥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또한 외국인 인구를 제외하면 5천만 명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상태가 꽤나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구 수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야 인구가 주는데 가구 수 어떻게 증가하나 봤더니 바로 1인 가구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구는 줄지만 전체 가구 수는 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신라면 더 레드 출시. 농심에서 기존 신라면보다 2배 이상 더 매운 신라면 더 레드를 한정판으로 8월 14일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운 걸 찾다 보면은 스코빌 지수라는 걸 보죠. 그런데 이게 얼만가 봤더니 7,500으로 앵그리 너구리 6,000보다 높고 핵불닭 볶음면보다는 낮다고 하니까 혹시나 매운 걸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 패스. 앞으로는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주지 않고 얼굴만으로 출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 패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5년 4월부터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안면 인식 정보를 모바일 앱 또는 공항 키오스크에 미리 등록을 해야 되며 등록하면 5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정보를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여권이나 항공권 이거를 그냥 두고 오면 안 됩니다. 당연히 소지를 해야 되는데 항공사별 탑승 게이트에서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사무실 규모 줄었다. 미국에서 새로 건설된 사무실보다 철거 용도 변경된 사무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봤더니 집계를 시작했던 2000년 이후 미국 내 사무실 면적 감소는 처음이라고 하며 아마도 사상 최초일 것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물론 과거까지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1930년 대공황 이때 전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야 이거 좀 걱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뭐 원인은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사무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올랐고 그리고 재택 원격 근무 확산 이게 좀 크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일단은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약류 법률 개정. 최근 국내에서도 마약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는 가운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길거리에서 마약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죠. 이 와중에 정부는 뭐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 5년마다 실시하던 중독자 실태 조사는 3년마다 실시를 한다고 하며 조사 대상은 마약에 관련된 그냥 전부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약 중독자의 판별 검사 및 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중독자의 사회 재활을 국가 의무로 규정해 마약 중독자의 재활까지도 돕는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마약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데 뭐 경찰이라든지 그쪽에서 제한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넓은 땅덩이에서 숨기려면 어떻게든 숨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 딱 하나는 처벌을 그냥 말도 안 되게 높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결혼 증여 1.5억 원까지 공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 공제가 개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되나 봤더니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가 증여한 재산 1억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존 성인 자녀한테는 원래 증여를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1억 5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혹시나 이제 양가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양가에서 다 준다면은 총 3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중에서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었다면은 매우 개꿀인 상황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3억 받았을 때 아끼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거의 2천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게임 산업 저점 탈출. 중국 게임 이용 인구가 6.6억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가끔 중국 소식을 볼 때마다 진짜 숫자가 어메이징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다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 중국 당국에서 온라인 게임을 아편에 비유하며 규제를 하며 한동안 중국 게임 산업이 크게 흔들린 바 있었는데 그런데 올 상반기 게임 산업 매출이 약 26조 원을 달성하며 저점을 탈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당국의 규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판호 발급이 확대되는 중으로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연말까지 총 1000여 개의 판호가 발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작년의 2배 수준이니까 게임 산업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흐름은 돌아오는구나 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고점에서 에코프로를 산 기업. 이틀 전 큰 변동을 나타내며 단기 고점을 찍은 에코프로 친구들. 이 와중에 엄청난 돈으로 에코프로를 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코스닥 상장사 베뉴지인데 3전을 들고 있다가 포모를 느꼈는지 딱 이날입니다. 이날 250억을 매도하고 그리고 그걸 바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등 요 친구들을 매수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애석하게도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바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벌써 20%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가 또 빚을 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당황스러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종토방에서는 좀 우프긴 하지만 이제부터 베뉴지는 2차전지 관련주다, 에코프로 관련주다 이렇게 말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SDS 클라우드 매출 사상 최대.
삼성 친구들 중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재미없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맨날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조금 재미없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와중에 클라우드 매출을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기 침체 플러스 투자 감소 이러한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매출이 사상 최대를 찍었다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S는 지속적으로 AI 플랫폼 서비스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주말 날씨 보도록 할게요.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폭염특보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씨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더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낮 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평년보다 덥고 체감 온도는 무려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에어컨 하나 틀고 아이스크림 하나 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계곡이라든지 다른 물놀이 하러 가실 때 꼭꼭꼭 안전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다. 자,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런 뉴스가 떴어요. 초전도체라는 이야기가 담긴 뉴스가 떴는데 처음에 저기리시 그걸 보고 야, 이거 좀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는 나름 불타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 소식인지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때까지 초전도체는 극저온 혹은 극고온 상태에서 나왔는데 상온에서 가능하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세상 모든 거는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저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이게 상용화되었다온 가정하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 계속 쓰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영상 보면은 사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배터리가. 그런데 하루 종일 틀고 있어도 한 10%도 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며 그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쓰는 전기가 매우 싸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양자컴이라든지 핵융합 이러한 길도 빠르게 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많은 누리꾼들은 이렇게까지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노벨상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노벨상을 새로 이거 노벨상 없애고 내가 새로 상을 만들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좀 행복 회로가 좀 돌긴 하지만 그런데 과거에 황우땡 사건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기억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솔직히 안 믿기긴 하지만 잘 되었으면은 진짜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또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폭풍 같은 한 주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증시가 빨강빨강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